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2차 전지주가 아주 홍역을 겪었습니다. 또다시 실적 부진이 원인이 됐는데요. 그 여파로 고평가 영역에 있는 AI주 그리고 로봇주들까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또다시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또다시 급등하자 기술주 위주로 크게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S&P 500도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200선을 하회했습니다. 대다수의 빅테크 종목들이 약세인 가운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와 IBM,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뉴욕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확실한 대응책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많이 밀렸네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장에서 아주 대형 화제가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국채금리, 그리고 중동전쟁,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세 가지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2%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3% 빠졌고요. 나스닥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크게 빠졌는데 2.43%나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좀 크게 빠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했던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구글, 이 알파벳이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클라우드가 AI라는 또 재료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좀 더 낙폭을 크게 키웠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구글 주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빠질 일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이 생각 이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포모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보면은 자, 국채금리도 보면은 어제는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이제 달러 인덱스까지도 이제 106선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쟁 리스크도 지금 계속 안고 가고 있죠. 오늘은 좀 나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이런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민들과 이제 유대인들에게 테러 행위를 한 걸 보고 어떻게 멈출 수 있겠냐면서 진짜 끝장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록 이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지상군 투입을 일시적으로 좀 연기를 하게 됐지만은 머지않아 다시 지상군 투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 밤 사이에는 이제 저번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쏜 로켓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에 이제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까지 중동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WTI, 브렌트유 각각 1.97% 그리고 2.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표 발표도 있었어요.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68만 건을 크게 상회를 하면서 75만 9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전월보다는 12.3% 증가를 했습니다. 8%가량 되는 이제 모기지 금리 상황에서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하고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를 하고 있네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금 국채 금리도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은 또 이제 3분기 GDP 예비치 발표가 있고 모레는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도 발표되니까 저희 미장원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UPS 그리고 뭐 사우스 웨스트 장마감 후에는 아마존, 인텔, 포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가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3분의 1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80%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요. 오늘만 해도 이제 구글 주가의 하락이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한 걸 보니까 이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도 소식이 안 좋으니까 유가가 또 올라가고 신규 주택 판매도 생각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쪽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세가 조금 멈추는 그 주식 시장인 건데 자, 특징적으로 좀 가보죠. 지금 구글이 지금 실적 발표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뭐 9% 넘게 이렇게 밀렸고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이렇게 밀렸지만은 메타만 조금 올랐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이제 IBM이랑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죠. 네, 둘 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그나마 메타가 좀 더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일단 3분기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모두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4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3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뭐 하루 활동자 수나 이제 사용자 1인당 매출도 이제 전망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도 작년보다 매출이 19% 증가할 거라고도 이렇게 전망치를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메타버스 사업 부문에서 리얼리티 랩스 때문에 지출이 좀 많아질 거라고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도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플도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자, 애플이 오늘부터 이 서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뭐 애플 TV 플러스, 아케이드, 뉴스 플러스 이런 서비스들의 요금을 올린다는 건데요. 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요금이 6.99달러에서 9.99달러로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는 4.99달러에서 6.99달러로 뉴스 플러스는 12.99달러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경쟁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매출에서 가장 크진 않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엔비디아가 오늘 또 크게 빠졌는데, 이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악재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이 AI 반도체를 제재를 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이 미국 정부에서 이 수출 통제 조치를 앞당겨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6년 만에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이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 속에서 왜 이 조치가 앞당겨졌는지에 대한 배경은 알 수가 없겠지만은 따라서 이 조치가 시행됨으로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저성능 AI 칩, 이 A800이나 H800 같은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어제 이제 뭐 PC용 칩을 뭐 내놓는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ASML도 이슈가 있었죠. 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가 이전부터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게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ASML의 장비로 제작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자,
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이 ASMR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 제작이 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수출 규제가 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좀 이 강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가 같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주식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우리 장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뭐 미리 조금 밀리는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장이 항상 후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면 우리 시장 성장주는 조금 몰락은 했습니다만 가치주나 전통주 쪽으로 이쪽으로 좀 돌아갔거든요. 매개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 돼 조금 그 옥석을 가려보자 이런 그 특징을 좀 제가 끄집어내 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죠. 비트코인 시장은 뭐 이 주식시장하고 다릅니다. 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좀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증권사들이 뭐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이제 2021년 말에 한창 이제 코인이 불장이던 시기에 찍혔던 이 고점 8천만 원 구간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그때만큼 유동성이 있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한데 이 현물 ETF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시장에 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거래소들에서도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 홍콩에 설립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을 이제서야 라이센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홍콩 법인은 현재 이제 금융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전에 거래소들이 홍콩 시장을 잡기 위해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와줬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일본, 홍콩 외에도 다른 국가의 시장 진입을 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페페라는 이 밈코인, 유행성 코인이 하루 사이에 30% 넘게 급등 랠리를 보였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뭐 도지, 시바이누 이런 밈코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페페코인은 예전에 이 내부 개발자 중 한 명이 수백 달러 이상의 토큰을 탈취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페페가 약 지금 550만 달러 규모의 페페코인을 소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 페페코인이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밈코인은 밈코인이다. 다른 알트코인들만 하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서 이 변동성 때문에 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밈코인은 그거보다 더 이제 심하잖아요, 리스크가. 따라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짧게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혜성 전문가가 FOMO,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뒤처지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84조 원 국채 발행, 경기 침체, 반전, 마중물 될까?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관군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무역 갈등에 대한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 실마리 역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뭐 앞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중국 소비재가 움직였던 큰 요인 중 하나가 중국 국채를 1조 위안을 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중국 소비재,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에서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중국 정부 쪽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올해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5%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달성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재정 적자 비율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에서 3.8%로 확대를 해 나면서 관련했을 때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4분기 예산 조정 기간 동안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한 사례가 굉장히 없고 특별국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서만 발행을 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경기를 부흥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한다는 점. 채권을 발행을 하면 뭐 채권을 이제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뭐 국가라든지 기관 쪽에서 많이 사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돈이 풀리게 됩니다. 단기간에 1조 위안이라는 금액이 풀리게 되는데 관련했을 때 4분기에 5천억 위안 그리고 내년 1분기에 5천억 위안이 발행한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국채 발행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지방 인프라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이쪽에 대해서만 배정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특히 지금 뭐 중국 쪽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쪽에 대해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중국 쪽에서의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중국 경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인이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뭐 도로라든지 주택건설이라든지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있고 21년 헝다 디폴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되었다는 점. 그런데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20%를 차지를 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계 자산의 약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했을 때 투자를 한다면 뭐 금리가 높은 은행이라든지 금리가 좀 낮은 은행이라든지 혹은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보다 부동산 투자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을 바닥에 많이 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큰 돈이 좀 묶이게 되니까 제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 생각보다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고 돈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소비를 할 때는 아니다. 돈을 조금 쓰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갑을 움켜쥐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제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중국 소비재가 한창 올랐잖아요. 지금 뭐 중국인들의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적금한 금액이 얼마나 큰데 이 사람
좀 돈을 쓴다면 좀 소비재 쪽에서의 긍정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중국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왔고 특히 소비에 대한 부분도 더디게 나왔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주도 다시 한번 소비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한 것처럼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컨트리 가든에서 달러 채권 디폴트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부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컨트리 가든이 문제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특히 뭐 프로젝트 수만 하더라도 홍다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그 컨트리 가든 쪽에 딸려 있는 이제 직원들의 수라든지 프로젝트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중국 경기 좀 괜찮을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볼 요소이긴 합니다. 다만 컨트리 가든의 달러 채권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달 초에 공시를 통해서 좀 예정된 수순이었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중국 정부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중국 부양책에 대한 내용은 좀 계속 체크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 국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얼마나 더 튈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소비 쪽에 조금 더 치우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중국인의 소비가 개선되는가 뭐 이런 쪽으로 잡았는데 말씀했다시피 부동산 아직 안 좋아요. 그런데 소비의 흐름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최악으로 넘어갈까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좀 소비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방향성을 틀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 회복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관군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삼중전회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 중국에서 향후 5년 동안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수를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특히 지금 뭐 연말까지 2달 남지 않았잖아요. 2달 남지 않았는데 뭐 시진핑 주석이 목표치 5%를 채우겠다,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내수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움직였던 가장 큰 요인이 또 관군제 쪽이잖아요. 관군제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었고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이 시간대에 관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타오바오라든지 티몰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관군제 사전 판매에 돌입을 했는데 관군제라는 게 원래는 11월 11일에 진행을 하는 건데 몇 년 전부터 2, 3주 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군제 행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동닷컴에서 나왔던 내용이 23일 오후 8시에 프로모션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10분 동안에 사용자 수와 거래 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4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우리의 인식에서는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관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적었어요. 실제로 소비를 많이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생각보다 관군제에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다가 진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8억 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최저가를 보장하고 있고 뭐 타오바오도 그렇고 티몰도 그렇고 8천만 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도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해외 직구 많이 하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소비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최저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관군제 때에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물론 중국 소비와 관련했을 때는 중국 내수와는 상관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쪽에서 11월부터 제주 단체 관광객을 실은 전세기를 운항한다라고 해요. 원래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제주도로 올 때는 보통 크루즈를 많이 타고 옵니다. 전세기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소규모의 단체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 관군제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얼마나 더 쓸까 쪽으로 더 연결을 해보면 관련했을 때도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11월부터 전세기가 운항될 예정인데 연말까지 좀 예정된 내용들을 보면 중국 22개 도시에서 158회 정도 이제 제주를 찾을 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인의 인바운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해도 제가 아울렛 놀러 가면은 사람 굉장히 많고 뭐 10시, 11시 그때 가면은 아울렛 들어가기 위한 차량 줄이 굉장히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더라도 해외여행 가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뭐 중국 쪽에서도 내수에 대한 소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비에 대한 센티적으로 좀 더 연결을 해본다면 예전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상반기 대비했을 때 앞으로 중국인들의 소비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시은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백화점 가서 이거 주세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지금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석유화학과 물론 또 해운 쪽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어제 면세, 카지노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화장품 쪽에서는 마녀 공장이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엮일 수 있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소비와 관련했을 때도 그렇고 중국 부양과 관련했을 때도 그렇고 엮일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 화장품도 있고 의류도 있고 중국 인바운드 그러니까 면세도 있고 카지노 그리고 경기 민감주 화학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서 연결을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다릅니다. 투자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 이런 뭐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섹터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두 섹터 모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긴 하나 우선 투자 기간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증시 자체가 많이 쏠려요, 한쪽으로. 특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특정 섹터, 특정 테마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아직까지 유동성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오늘 뭐 미국 증시도 봤을 때 오늘 좀 안 좋게 흘러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유동성 유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오늘 같은 시장도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특정 섹터에 조금 더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화장품 섹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지노라든지 면세 뭐 이런 쪽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실제로 이런 섹터가 추석 이후 그러니까 10월부터 주가의 조정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9월 동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추석 기간 그러니까 골든위크에 와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쓸까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지나고 나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의 조정세가 굉장히 깊게 나왔다는 점.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차트 모양, 주가의 모양새를 보면 다시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쪽을 좀 보게 된다면 10월 동안은 주가의 조정세가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기업들이 부족하냐라고 보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예정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9월 매출이 나왔을 때 역대 9월 판매 최대 매출이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한때 뭐 10%의 급등세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라기보다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중국 인바운드 관련했을 때 제가 예시를 카지노와 면세 쪽으로 들었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쪽으로는 면세 쪽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는 아무래도 롯데관광개발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제주 전세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대가 된다는 점. 특히 중국 골든위크 때 매출이 월 매출의 77%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3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카지노를 방문을 하는 관광객의 수 자체가 계속해서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이 있는 뭐 전통적인 석유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사실 이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시멘트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중국 부동산 회복이 실제로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중국 쪽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들리긴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번 연도 실적은 잘 나왔어, 나쁘진 않아 라고 하지만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엮여서 본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전통적인 석유 화학주들 바닥권에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업황의 바닥 라인이 있는 건 맞는데 그동안의 업황 불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던 만큼 지금 계속 모아가시기보다는 업황이 턴을 했을 때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학 쪽에서 봤을 때 좀 뭐 특별하게 스페셜티하게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지노 면세 쪽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주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동산 회복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화장품 ODM, OEM 쪽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 ODM, OEM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던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ODM, OEM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트렌드 자체가 인디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ODM, OEM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 외 지역에서 매출의 성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ODM, OEM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중국 관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관군제 실제로 잘 팔릴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본다면 화장품 쪽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순위권에는 들지는 못하더라도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증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땐 단기적으로 화장품 종목군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섹터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세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미국의 엘프뷰티라고 굉장히 저렴한 화장품 파는 기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도 뭐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사용을 했고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인데 미국 쪽에서도 약 15세 미만의 친구들이 사용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인디 브랜드 중저가 화장품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엘프뷰티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도 약간의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면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실적 발표도 그렇고 재고 수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적인 성장세, 특히 ODM, OEM 관련했을 때 성장세는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 종목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청담 글로벌을 가지고 왔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인그루드 랩 쪽에서의 매출의 증가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가 좀 꺾이지 않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5선 타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해서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화장품 ODM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군제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중국 현지 브랜드 쪽에서 물량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지어본다면 코스맥스라는 기업은 관군제와 연결을 지었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관련했을 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기관,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턴을 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주가의 모습들이 주요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맥스의 주가 차트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기업은 이제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화장품 이야기를 하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VT라든지 클리어 이런 쪽을 많이 짚었는데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은 화장품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광군제 쪽이랑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매출의 96%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징동닷컴에서 국내 유일 1차 벤더이다 보니까 광군제 관련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동닷컴뿐만 아니라 뭐 핀더더라든지 티몰이라든지 계약 이제 맺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연평균 성장률로 쳤을 때 3년 동안 55%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담 글로벌까지 찾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 TNC 그리고 펀더멘탈로 LG전자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양이 좀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제가 이상한 차트를 하나 가져왔죠. 효성 TNC 석유화학주잖아요. 근데 제가 의류주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의류주하고 왜 이렇게 비교를 했냐면 의류주가 어떻게 보면 수요 부문이잖아요. 의류 쪽이 잘 팔린다, 뭐 재고가 소진됐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 효성 TNC 이렇게 스판덱스를 많이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싶어서 이 차트를 했는데요. 스판덱스 업황이 이제 바닥을 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성 계열사들이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들 소비 관련된 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들락날락 하는데 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아까 우리 김시은 팀장 화장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화장품만 오른 게 아니고 석유화학도 오르고 다른 업종들도 좀 오르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효성 계열사가 동시 반등을 보여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펀더멘털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판덱스가 가격이 이제까지 많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조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스판덱스 가격이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 쪽에서도 지금 의료 재고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S, 그러니까 스프링 서머, 내년 봄, 여름철에 대비한 재고 축적, 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스판덱스를 더 많이 이제 수요를 하겠죠. 그럼 반면에 원재료죠. BDO, 이쪽에 공급 과잉이 있어가지고 원가가 지금 통제되고 있다.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원가는 그대로였으면 마진은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 스판덱스 가격은 벌써부터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이렇게 틀었습니다. 중국이 공장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증설한 거에서 내년에 가동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판덱스가 이제 수요가 올라가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틀은 면이 있고요. 반대로 BDO 그러니까 원재료 쪽은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르고 원가는 지금 떨어지는 이런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중국 증설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해가지고 주가는 지금 이미 다 반영을 한 거죠. 그런데 중국 증설이 이제 급감할 전망이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신규 공급이 내년에 12,000톤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신규 수요는 10만 톤이나 된다. 그러면 스판덱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중국 수요 성장률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면이고 또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반면에 생산 이쪽은 내년에 아주 급하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떨어지니까 거팡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흐르다가 어제 갑자기 많이 튀었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엄청나게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 2년 동안 계속 주가는 하향세를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돌았기 때문에 이런 그 터닝 포인트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싶어 왔는데요. 의류업, 최근에 제가 영업무역도 말씀드렸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말씀드렸는데 의류업으로만 보면 한 평균 정도 하는 거죠. PER이 6.8배 이러니까 뭐 영업무역까지 아주 싼 주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류 관점에서 볼 때는 평균이다. 그러나 시장 절대적인 것보다는 많이 낮죠. 석유화학 업종에서 보실 때는 아까 뭐 지나간 리포트에서 어느 회사는 이 회사를 석유화학 업종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석유화학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싼 축에 속합니다. 6.8배니까 뭐 평균이 거의 여기 시장 평균에 와 있죠. 이런 시클리컬한 데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효성 TNC가 되겠습니다. 목표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의류업 치고는 조금 낮은 쪽에 속하고요. 석유화학 쪽에는 조금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향될 가능성 40% 지금 보고 있는 효성 TNC.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뭐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주가를 보세요. LG전자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연초 대비는 주가가 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이런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고 LG 이노텍도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어제 뭐 같이 이렇게 조금 반응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VS 사업 보니까 전장 쪽 관련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이 좀 증가세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LG전자 단독 기준으로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 그래서 비용 통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전장 사업부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지금 흑자 전환에서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전장 사업부를 좀 많이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사업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LG전자 주가는 튀고 이럴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4분기에 계절적 비수기가 있는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만 전장 쪽을 좀 보자. 그래서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나왔죠. VS 사업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순풍에 돛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VS 사업부가 2분기에 이제 겨우 이제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LG 마그나하고 이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3분기, 4분기 가면서 점점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탑재량도 늘어나고 P도 괜찮아질 거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다른 사업부가 약간 현찮은 걸 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은 개선된 수익 구조를 보일 첫 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LG전자는 또 다른 게 있죠. 연결로 붙을 때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이 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3분기는 영업 손실이 뭐 6,600억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다. 그러나 4분기에는 플러스권으로 회사가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내년에는 새로 들어오는 그 모멘텀이 태블릿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온기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금년에 뭐 2조 정도 적자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LG노텍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 4분기에 아이폰 이쪽 관련해서 ASP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LG전자 뭐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하단 부분에 역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PER로 봤을 때도 시장 평균보다 좀 한 20%, 25% 정도 낮죠. 8.2배 PER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38%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 TNC, 펀더멘탈로 LG전자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국채금리 상승과 기업 실적에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그 가운데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의 일면 중국 84조 원 국채 발행, 경기 침체 반전 마중물 될까?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동종 업계에서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효성 TNC. 펀더멘탈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실적 역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G전자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